내일로 가는 GA센터 생태동화 작가 권호준입니다. 새와 인간, 오늘은 3강 아무도 모르는 새 이야기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봄이 되면은 산새들 노랫소리가 들리고요. 동시에 산새들은 아주 부산스럽게 돌아다닙니다. 번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또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요, 새박새가 이끼를 물고 나무 구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둥지를 틀려면 이 둥지 재료인 이끼라든지 작은 마른 풀이라든지 이런 걸 물고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반대로 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지나가다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지?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좀 재미난 장면인데요. 이거는 지금 새박새가 둥지 재료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지저분하니까요. 이거를 대청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들이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자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자, 이 장면 정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고라니가 지난 겨울에 죽어서 지금 산에 쓰러져 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요 서서히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숲에는 많은 동물들 또 벌레들이 있겠죠. 온갖 벌레들이 이 고라니를 파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라니는 아주 완전히 분해되고 있는 거죠.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고라니 과연 누가 찾아올까요? 어느 날 우연히 몰카를 설치해 놓고 봤더니 박새가 찾아왔습니다. 박새가 두리번 하더니 금방 이 고라니의 하얀 털을 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박새는 부리가 아주 작지만 이 고라니 털을 하나하나 가지런하게 불에 집어넣고요. 그 물고서 계속해서 이 고라니 털을 수집을 하는데,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고라니 털을 이 박새가요 아무 털이나 물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새는요 아주 되도록이면 깨끗하고 좋은 털을 골라서 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고라니의 귀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네요. 이 장면을 보면은, 자, 고라니의 귀털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털인 것 같아요. 네, 이 털이라면은 아마도 이 박새의 둥지 자리, 산자죠. 산자에 아주 마르고 연하고 부드러운 털을 깔아 놓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푹신푹신하고 보온성도 뛰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박새가 고라니 털을 물고 돌아갔는데 과연 이 현장을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걸 잡았습니다. 자, 이 박새의 인공둥지를 제가 주변에다 몇 개를 설치해 놨는데요. 네, 운이 좋게도 이 박새가 이 고라니 털을 물고 오는 장면 영상을 잡았습니다. 네. 고라니 털을 꽤 많이 부리에 물고 지금 박새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자기 알을 낳을 산자에다가 지금 골고루 지금 어디다 지금 깔아놔야 될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장면 몰카에 잡혔습니다. 이 박새가 과연 이 인공둥지 안에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찍어봤습니다. 지금 박새 어미가 들어와서 벌레를 잡아서 한 마리한테 먹여주고요. 자, 이 어미가 들어오면 새끼들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배설인 거죠. 자, 이 새끼들 똥은 당연히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새 어미가 이 새끼가 싼 똥을 물고 잽싸게 날아갑니다. 일단 조치를 하는 거죠. 자, 이 새들의 이 새끼들 똥을 싸는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지금까지 여러 산새들의 둥지를 보고요, 새끼들이 이렇게 배설하는 장면을, 여러 종류의 장면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일단은 좀 사이즈가 큰 새들은 이 새끼똥을 그대로 먹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뭐 돼지박이 같은 경우는 새끼가 싼 똥을 그대로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돼지박이, 집박이류는 이제 지렁이 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육식을 하다 보니까 새끼들이 그걸 먹고 빨리 소화를 해서 이제 배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배설물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미 돼지박이도 그 새끼가 싼 똥을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박새처럼 작은 사이즈의 새들은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생 관리를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이 똥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미 박새는 새끼 똥을 치우는 걸로 이 위생 관리를 끝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박새가 이 둥지에 들어와서 이 둥지 자리에 있는 이 둥지 자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이와 비슷한 유사한 행동을 하는 다른 산새들을 보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행동인지 몰랐는데 확실히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요. 둥지 바닥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새끼들, 자, 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 있겠죠? 뭐 각질부터 시작해서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떨어지면은 다 그거를 치우고 먹고 그 다음에 역시 고라니 털이 지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되는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빨리빨리 치우고 정리를 하는데 이 장면은요, 늘 이 산새, 이 박새가 들어올 때마다 대부분 이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산새들이요, 둥지 관리를 하면서 특히 이렇게 인공둥지라든지 나무둥지에 들어와서 번식을 하는 산새들은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바람도 제대로 안 부니까 굉장히 통풍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오픈되어 있는 둥지보다 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새들, 인공둥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산새, 이 박새는 특히 다른 새들보다 둥지의 위생 관리에 더 철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몰카를 설치하다 보니까요, 여러 장면들을 보는데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동고비입니다. 동고비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 딱따구리 구멍둥지를 이용하는데 그냥 쓰지 않고요. 저렇게 진흙을 발라서 마치 미장이를 하는 것처럼 지금 둥지를 좁혀서 자기 몸을 아주 작게 줄여서 들락달락거리는 그런 산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고비의 몰카에 놀라운 장면이 잡혔습니다. 바로 누가 나타난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새는 청딱따구리입니다. 아니, 청딱따구리가 왜 갑자기 동고비 둥지 근처에 왔을까요? 나무 구멍에 왔을까요? 자, 여기다 뭐 둥지를 틀려고 왔을까요? 아무래도 아니겠죠. 청딱따구리는 번식을 하려면 자기가 구멍을 뚫어서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관찰하고 뒤져보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 동고비도 어쨌든 이렇게 큰 사이즈의 새들이 들어온 거 기분 달갑지 않겠죠? 동고비 수시로 암수 서로 지금 알을 품으면서 서로 신호를 작은 소리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경계를 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올봄에 촬영한 몰카 장면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딱따구리가 암수가 지금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에 놀라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장면에 보면은 박새가 이 둥지에 찾아왔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딱따구리, 지금 빨간색, 정수리의 빨간색이 수컷이고요. 빨간색이 없는 게 암컷입니다. 서로 지금 교대를 하러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들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을 사방을 경계하면서
네, 진입을 하고 또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박새가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이 박새가 이 딱따구리 구멍둥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철수하는 거죠. 자, 미련을 버리고 박새가 떠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뱁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 누룩뱀이 들어왔던 장면, 네, 보신 기억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뱀이 누룩뱀인데요. 술을 담글 때 사용하는 누룩과 몸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누룩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 뱀이기도 하고요. 이 장면이 촬영된 시기가 6월 초쯤인데요. 이때가 새들의 번식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룩뱀이 새 둥지를 찾아서 왕성하게 사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확대해서 촬영을 해서 큰 뱀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집이 크지 않은 뱀이라 찬 나뭇가지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나무 타기 명수인 거죠. 뱁새 둥지를 관찰하기 위한 거치 카메라에 잡힌 화면입니다. 어쿠, 아까 누룩뱀이 노린 둥지가 바로 뱁새 둥지였네요. 어미가 도망간 둥지에는 이제 갓 태어난 뱁새 새끼만 남았네요. 안타깝지만 뱁새 새끼들은 누룩뱀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뱁새 어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작은 새들에게 가장 무서운 천적은 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겠지만 자연 생태계의 먹이 사슬은 자연을 지켜나가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천적이 있어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사실 이 이후에 뱀이 침입한 그 이후의 얘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자, 이 누룩뱀이 결국 세 마리 새끼, 뱁새 새끼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물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 나무는 조팝나무고요. 조팝나무는 나무 높이가 굉장히 낮죠. 이건 한 1m밖에 안 돼요, 둥지 높이가. 자, 누룩뱀이 떠나고 나서 제가 이제 몰카를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날 제가 가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이 둥지가 좀 조용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둥지에 가까이 갔을 때 이 둥지 줄기를 아주 톡톡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이 새끼들이 반응을 해요. 왜냐, 어미가 온 것처럼 즉각 반응을 합니다. 막 지지지 하면서 먹이를 달라고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뱀이 왔다가 간 다음에 놀랍게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자, 이럴 때면 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둥지 안을 들여다보니까 뱁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 2마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 마리 물려갔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뻗어서 둥지 안에 이 새끼 손을 한번 대보니까요, 몸이 차갑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자, 누룩뱀이 한 마리를 물고 간 이후에요, 어미는 이 새끼를 더 이상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전날 오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룩뱀이 새끼를 잡아가고 나서요, 이 어미들은 굉장히 큰 공포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자, 어마어마한 천적이잖아요. 저 무시무시한 누룩뱀이 들어와서 자기 새끼 한 마리 물고 가는 거를 바로 눈앞에서 봤죠. 코앞에서 봤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이 뱁새 어미들은요,
더 이상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이 둥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무리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또 초여름이라 하더라도요. 자, 밤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어떻게 돼요? 쌀쌀해지죠. 새끼들 깃털이 없잖아요. 그냥 맨몸이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치면 옷을 벗고 지금 숲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새끼들 밤의 차가운 기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태계는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포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늘 자연 생태를 생각하면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걸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늘상으로 벌어지지만 사실 이 일은 우리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가는 일종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이 딱따구리 둥지를 또 관찰했는데요. 요 나무는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였고요. 이 소나무가 이제 오래돼서 중간이 줄기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 청딱따구리가 커다란 구멍둥지를 뚫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청딱따구리가 무사히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소나무가 이미 이제 죽은 나무였고요. 위에 또 줄기가 또 부러졌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그 산장에 있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한번 켜보기로 했어요. 이 나무를 정확히 반을 가르는 거죠. 톱으로. 자, 여기에는 제가 초대 손님 한 분이 있었어요. 건축하시는 분인데요. 윤의식 교수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과연 딱따구리가 구멍둥지를 어떻게 트는지, 과연 이게 건축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둥지인지를 한번 감정을 해보려고 초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톱질을 해서 나무를 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건축하시는 윤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집을 짓고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딱따구리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으면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겠죠. 비가 들이치지 않는 기가 막힌 각도를 만들어서 비를 일단 피했고요. 자, 밑에 구멍 넓이가 꽤 넓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날개 반 정도는 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나무, 이 구멍, 청딱따구리 구멍둥지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반을 딱 켜서 벌리는 순간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요. 애벌레들이 아주 득식을 거렸던 거예요. 엄청 많았던 거예요. 자, 청딱따구리가요. 새끼를 다 키우고 새끼를 키워서 내보내고 그 이후에 이 파리들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거기서 알을 낳은 거죠. 알을 낳고 또 거기서 새끼가 태어난 거죠. 이 애벌레들이 이 청딱따구리 구멍둥지를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안이 상당히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이 부화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만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이 파리가 여기다 알을 낳지 않는다면 누가 찾아왔을까? 역시 딱따구리 구멍둥지는 너무너무 산에 요긴한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작은 산새들이 이 딱따구리 구멍둥지를 이용해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웠겠죠. 하지만 산새들만 이 딱따구리 구멍둥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곤충들도 여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돼지박이 둥지 지금 장면 사진인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지금 돼지박이 암컷입니다. 둥지에 있는.
지금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새끼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 쌀쌀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을 품고 있는 거죠. 자, 품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삐비르비리비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제가 생태 동화에 이 소리를 이제 표기를 했는데 사실 새 소리를 표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대표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어디선가 가까운 데서 이 소리를 듣고요. 돼지박이 암컷이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바로 둥지에서 파도둑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카운트를 했죠. 과연 얼마 만에 이 암컷이 돌아오는지 1초, 2초, 3초, 9초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뭐 9초 만에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거는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돌아온 게 아니고요. 자, 9초 만에 돌아온 돼지박이 암컷 부리에 뭐가 물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렁입니다. 자, 이 돼지박이, 집박이라고 이름 붙은 애들은 주요 먹이가 지렁인데요. 이 돼지박이 암컷은 도대체 9초 만에 어떻게 지렁이를 잡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돼지박이 암컷이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았을까요? 이날은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렁이는 땅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삐비르비지라고 신호를 보낸 거는 수컷인 거죠. 수컷이 신호를 보낸 거죠. 그리고 암컷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간 거죠. 자, 그렇다면 저 지렁이는 과연 어디서 온 거죠? 네, 누가 잡았겠어요? 당연히 수컷이 사냥을 해서 이 암컷한테 넘겨준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새들도 나름대로 우리 사람의 언어는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돼지박이었습니다. 네, 이 오목눈이는 아주 작은 새죠.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그런데 오목눈이를 참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목눈이 둥지를 찾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주로 얘네들이 좀 이제 이렇게 주목나무처럼 이파리가 아주 무성한 데다가 그 안에 그 줄기 안쪽에다 네, 이파리 안쪽에다 둥지를 틀기 때문에 밖에선 보이지도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끼로 지금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 보호색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목눈이는 서로 암수가 계속 일정한 신호음을 내는데 막 찌리리 찌리리 뭐 이런 소리를 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운 좋게도 둥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목눈이는 꽤 일찍 아주 이른 봄에 또는 늦겨울에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독특한 둥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목눈이 둥지입니다. 네, 이 둥지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둥지 입구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좁습니다. 간신히 들어가고 간신히 또 기어 나올 정도의 한마디로 자루둥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새들은 대개 오픈형 둥지인데 얘는 완전히 자루 모양의 둥지를 만들어서 아주 비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락달락거리는데요. 자, 이 들썩술썩하고 그 다음에 꽁지깃이 알을 품을 때 이렇게 꽁지깃이 삐져나오는 것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둥지 입구가 비좁은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얘네들이 굉장히 이른 봄에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온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끼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탄탄하고 두툼한 마치 외투를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둥지를 틉니다. 이 이끼는 굉장히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입구가 비좁아도 이 오목눈이들이 들락달락거리기 좋습니다. 그래도 전혀 또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이 거미줄을 이용해서 또 끈끈하게 만들어서 이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오목눈이 둥지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관찰한 오목눈이는 끝내 새끼들을 다 이소시키고 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인데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TV나 영상에서 이런 장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꼬마 물대새입니다.
자, 꼬마 물대새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큰 천적들이 다가왔을 때 의상행위, 몸이 다친 것처럼 연기를 하는 연기파 배우가 아니고 연기파 새입니다. 이 꼬마 물대새, 지금 왼쪽에 위에 있는 이 꼬마 물대새는 태어난 지 15일 정도 된 새끼입니다. 네, 딱 봐도 어린 티가 딱 나죠. 왼쪽 상단에는 15일 된 꼬마 물대새. 자, 이 새를 계속해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대새들은 일단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바로 움직이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꼬마 물대새 새끼는 한 곳에서 계속 좋은 먹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최장 15일까지 관찰했는데 이 이상은 뭐 어떻게 따라다닐 수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어미하고 새끼 간에 굉장히 긴밀한 어떤 유대 관계도 있지만요. 놀라운 신호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 여러분, 이 새들은 약한 존재죠.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는 빨리 워닝, 경고를 하고 새끼들은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자, 제가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 큰 천적들, 뭐 개라든지 큰 동물들이 지나간다면은 당연히 이 꼬마 물대새는 어미는 신호를 주죠. 경고음을 날리는 거죠. 크게 삐삐삐,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이 빠르다는 거는 경계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경계음을 하면은 새끼들은 즉각 반응을 하는데 새끼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 지금 이 개천 자갈밭에서 저 새끼들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바로 신호음을 듣는 순간, 경고음을 듣는 순간 바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꼼짝 안 합니다. 꼬마 물대새 어미도 긴장이 됐겠죠. 한참 뒤에 경계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해제 경보를 울립니다. 해제 경보 템포 빠를까요? 아주 느립니다. 천천히 비비비 하는 식으로 해서 해제 경보를 하죠. 그때서 비로소 자작한 물에 웅크려 있던 새끼 꼬마 물대새가 일어서서 어미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꼬마 물대새의 삶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큰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어미 꼬마 물대새의 어미가 새끼들을 지금 품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 산새들과 달리 이 물새들은요, 특히 이 꼬마 물대새 그냥 자갈밭에다가 바닥에다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이제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죠. 자, 새끼가 안에서 깨어나면 바로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깃털이 어느 정도 털이 자라 있거든요. 솜털이.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동을 하고 어미의 신호대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 이제 쌀쌀해진다고요. 봄이라도요. 한 뭐 5월달이라도 밤이 되면 쌀쌀해요. 자, 그러면 이 어미 꼬마 물대새가 이 새끼들을 품어줍니다. 물론 첫날부터 계속 품어주죠. 첫날, 이튿날, 3일, 4일 계속 품어주는데 재앙이 찾아옵니다. 제가 꼬마 물대새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됐어요. 딱 7일 만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한 마리가 저녁 때 어미 품에, 가슴 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끼들이 경쟁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좀 강한 놈만 어미 품에 들어가고 약한 놈이 그냥 단순히 떨어져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걸로 끝나고 혹시 또 이 어미가 또 품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새끼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간밤에, 지난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새끼는 아마도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쌀쌀해졌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아마도 어미 품에 들어가지 못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새끼가 그냥 새끼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떠밀려서 죽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새끼들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어미 품은요, 처음 며칠 동안은 4마리를 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 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자라잖아요. 먹이 포식 활동을 하니까요. 점점 자라면서 4마리를 다 품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품을 수 없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비까지 왔어요. 비까지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결국 이 새끼 한 마리는 결국 떨어졌어. 어미 품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장면을 보고요.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제가 쓴 책이 꼬마 물대새는 용감해입니다. 꼬마 물대새처럼 개천에서 사는 흰목 물대새인데요.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알 4개를 모두 산란하고 알을 품는 중입니다. 이때가 6월 초순경이었는데요.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계절이죠. 태양이 내리쬐는 자갈밭에서 알을 품는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열심히 알을 품고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물가에서 더위도 식히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척 무더운 날씨입니다. 암컷이 더위에 지친 듯 숨을 헐떡거리네요. 품는 것을 잠시 멈추고 알에 그늘을 만들어 알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수컷이 반응을 합니다. 마치 암컷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듯 수컷이 둥지로 가고 있는데요. 흰목물대새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조류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외형적으로 암수 구분이 잘 안 되는 물새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알을 품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이죠? 배고픔과 한낮에 숨막히는 뜨거운 열기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새들을 관찰하다 보면 비록 작은 새지만 사람 못지않은 자식 사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새는 중대백로입니다. 자, 지금 경기도 장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 새끼를 4마리를 낳고요. 네, 새끼들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어미 백로는 계속해서 개천에서 개울에서 물고기를 사냥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물고기를 토해서 새끼들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이 새끼들이요, 갑자기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하는 시점이 뭐냐면 어미가 물고기를 사냥을 해서 이제 제일 큰 새끼한테 토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마 순서대로 하면 제일 첫째 마지가 아마 물고기를 얻어 먹었고요. 자,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아마도 셋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남매 중에서 셋째가 막내, 제일 사이즈가 작은 막내를 갑자기 부리를 쪼아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마구 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로불이 장난 아닙니다. 거의 꼬챙이나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요, 어느 정도 이 부리가 날카롭냐면요, 그 민물에 사는 민물 새우를 관통시킬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그 정도 꼬챙이 같은 그런 송곳 같은 부리로 이 막내 동생 이 새끼 부리를 머리통을 마구 가격을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미는 말릴까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켜봐요. 그냥 앞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셋째,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쯤 돼가지고요, 그 새끼 마지막 제 막내 새끼 백로가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죽어서. 네, 이렇게 형제간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은 백로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특히 황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황새 어미가 새끼를 아예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서 내다 버리거나 심지어 먹기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잔인하고요. 도저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새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더 강하고 더 강인하고 튼튼한 새끼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먹이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먹이란 일정 시일 내에 또 키우다 보니까 이 어미 입장에선 빨리 얘들을 성장시키고 둥지에서 떠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늘 녹록하고 만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미는 이 새끼들,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장면이 나왔을 때도 크게 개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또 이거를 개입을 해서 이걸 말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사람의 시각,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지 사실 새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랑은 전혀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왼쪽에는 지금 청둥오리고요. 오른쪽은 황조롱입니다. 전혀 다른, 오른쪽은 이제 맹금류인데요. 황조롱이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무게로 따지자면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청둥오리는 거의 한 무게가 1.5kg까지 나갑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죠.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황조롱이는요, 기껏해야 200g 내외입니다. 자, 그런데 황조롱이가 실제로 청둥오리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씨름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씨름 선수단 아이가 백두장사급이랑 붙은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초등학생이 백두장사를 꺾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 뭐 그 정도의 아마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싸움은 뭐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죠. 무게로 하는 게 아니죠. 이 작고 가벼운 황조롱이가요, 이 크고 무거운 청둥오리를 무참히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 목덜미,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숨통을 끌어놓는데요. 그리고 나선 잽싸게 털을 뽑습니다. 깃털을 뽑는 거죠. 자, 이 장면은 정말 제 뇌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데요. 자, 역시 싸움은 사이즈로, 무게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리고 이 작은 황조롱이지만 물론 평상시에 이 황조롱이가 이렇게 큰 오리과의 이 오리들을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뭐 쥐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이 큰 오리를 잡아먹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새는 솔자새인데요. 자, 이 새 지금 뭐 예쁘긴 하죠. 자, 그런데 이 새의 좀 특이한 부분, 특정한 부분을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새를 관찰하면서 아마 솔자새만큼 아주 특이한 새도 아마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솔자새 부리 모양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들은 부리가 위아래 부리가 딱딱 맞죠? 이 솔자새의 부리 한번 보세요. 부리 위쪽하고 아래쪽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요, 일종의 뭐 부정교합 같은 걸 할까요?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화된 부정교합 부리를 갖게 된 거죠. 솔자새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틀어진 모양의 비틀어진 모양의 부리를 갖게 된 이 솔자새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새는요,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 솔자새가 먹이는 바로 솔방울입니다. 솔방울에는 솔씨죠. 그 솔씨를 비틀어서 파먹기 좋도록 바로 이 부리가 이렇게 부정교합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새를 관찰하면서 이제 여러 섬들을 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새를 관찰하거나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서해안의 섬들을 꽤 많이 들락달락 거리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름 철새들이 꽤 많습니다.
네, 꽤 많고 또 이동하는 새도 꽤 많은데요. 지금 서해안의 섬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왼쪽 지도가 있고요. 빨간색 표시한 게 지금 외연도라는 섬입니다. 꽤 큰 섬입니다. 이 외연도는 충남 보령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면 만나는 섬인데요. 이 외연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섬입니다. 저는 이 외연도 생태 보물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5월 초면은 여름 철새들이 제일 많이 이동을 하는 시기인데요. 그때 여름 철새를 보러 이 외연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외연도에는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여관 방이 뭐 한 대여섯 개가 있고요. 대개 민박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요. 이 여관이 다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만 해도 이 섬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관찰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민박집을 얻어서 제가 거기서 숙박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저녁 때 그 어촌계 그 숙박업소에서 거기 식당이 붙어 있어요. 여관에. 그래서 저녁 먹으러 딱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꽉 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일본 야조회라고요. 네, 야생 이 새들을 관찰하는 이 사람들인데 일본 야조회 소속의 사람들은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관찰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요. 놀랍습니다. 정말 제가 이분들 보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뭐냐면은 이분들은 카메라, 이 셔터를 누르는 DSLR 카메라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주로 캠코더, 망원경만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 카메라 안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 셔터 소리 들으면 새들이 놀랄까 봐. 그래서 멀리서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전부 수첩에다 깔처럼 이렇게 적어서 관찰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또 옆에 테이블을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왔대요. 이 사람들은 새를 전문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식으로 보면 거의 조류 전문가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네, 그렇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오거나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동하는 이런 새들이 대개 바로 이 외연도를 거쳐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기착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이 우리나라 이 철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경유지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요, 그야말로 이 무수히 많은 여름 철새들이 지나가는 그런 생태 보물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생태 관광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외연도 넘어가면 작은 그 물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새들 물을 자주 마시고 목욕을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위장 텐트를 쳐놓고 새를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새가 나타난 거예요. 이 새가 바로 진홍가슴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멱에 지금 너무너무 예쁜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새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지나가는 새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멋진 새가 있습니다. 이 진홍가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렀죠. 사진을 한 장 딱 찍었는데 그리고는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이 새 사진을 찍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점심때 그 어촌계 식당에 와서 이제 제 카메라 이제 이거 뒤돌려 보기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야조회 소속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제가 뭘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이 진홍가슴이다 이걸 일본말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점잖은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숟가락 던지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자고. 그러더니 전부 모여가지고 이 진홍가슴을 막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 순간 프랑스에서 온 이 조류 관찰들이 또 뛰어들어오더라고요. 포크 던지고 또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봤는데 정말
그 다음날이요, 아주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제가 다시 무릉동이를 지나서 새를 관찰하러 촬영을 하러 딱 가고 있는데, 무릉동이를 지나고 있는데요, 뭔가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싹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전부 일본 야조에서 온 사람이 수십 명,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온 조류 관찰자들이 또 한 대여섯 명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위장막 쳐놓고 전부 이 무릉동 옆에 팽나무, 바로 진홍가슴이 있다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새 어디서 발견했냐고, 봤냐고. 그래서 넘어가면 무릉동에 있고 거기에 팽나무가 있는데 그 팽나무 위에서 내가 촬영한 거다 그랬더니 이 새를 보려고 전부 엎드려져 사세로 이 새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누구도 셔터를 누르지 않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망원경을 하나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아무 소리가 없는 캠코더를 가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외연도 대단한 보물섬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새 조류 관찰자들이 찾아오는 생태 보물섬입니다. 자, 서해안에는 생태 보물섬이 꽤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섬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금강 하구에 있는 유부도라는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입니다. 뭐 해안선 길이 기껏해야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섬,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섬입니다. 외국에서 새를 관찰하고 특히 도요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섬을 제가 보기엔 반드시 와야 되는 필수적인 생태 보물섬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섬에는 어떤 새들이 찾아오나요? 이 특이한 새를 한 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넓적부리 도요입니다. 자,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마치 스푼을 지금 이렇게 끼워놓은 것 같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넓적부리 도요인데요. 자, 부리 모양,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요? 세상에 어떤 자연이 무슨 조화를 부려가지고 이런 모양의 부리가 됐을까요? 이 넓적부리 도요는 도대체 뭘 먹으려고 이런 스푼 모양의 부리를 갖게 된 걸까요? 자, 그런데 바로 유부도에서 이 새를 관찰합니다. 이 소식들은요, 이 뉴스들은 아마 전 세계의 또 새 관찰자들, 또 연구자들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넓적부리 도요는 멸종위기종, 아주 최고의 멸종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몇백 개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멸종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공 증식을 해서 지금 이거를 멸종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넓적부리 도요, 우리나라 서해안 중에서 이 작은 생태 보물섬 유부도를 거쳐서 갑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 이 유부도는요, 이 전기 여객선이 많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는 섬이 아니고요. 이 섬에 들어가려면은 그 마을 이장님께 연락을 하면 통통배를 끌고 나오십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네, 그래서 통통배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고 너무너무 불편하죠. 자, 이렇게 섬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죠.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 섬에 사는 또 한 60여 가구의 사람들, 주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그 섬이 개발되기를 많이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서해안을 지나는 그런 수많은 도요새들, 또 물대새들, 이런 새들의 중간 경유지가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이 넓적부리 도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보물 같은 이 새가 바로 지나는 곳이 금강하구의 이 작은 섬 유부도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넓적부리 도요의 부리를 한번 클로즈업을 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자세히 보니까 정말 더 경이롭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놀라운 모양의 부리를 가진 넓적부리 도요. 이런 멸종위기종 이 넓적부리 도요가 바로 우리 서해안 서천 앞바다 금강하구의 유부도를 거쳐서 이동을 합니다.
전 세계 새 관찰자들 또 새 연구자들이 바로 이 도요새 넓적부리 도요를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넓적부리 도요가 지나는 유부도 또 아까 수많은 여름 철새들이 지나는 중간 기착지이자 경유지인 외연도, 이 섬뿐만 아니라 서해안에는 남서해안에는 또 홍도가 있고요. 또 북쪽에는 백령도 옆에 서총도, 여기에 또 철새 연구센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동하는 새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생태계를 지금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해주는데 일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천수만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고 거대한 담소와 농토가 조성되면서 겨울 철새들의 월동지가 되었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천수만 철새 지킴이신 수의사 김신환 원장께서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의 먹잇감인 별을 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2009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흑두루미는 일본에서 월동을 하고 우리나라를 거쳐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날아온 흑두루미가 낙동강을 따라 북상했는데 흑두루미의 경로가 천수마루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2013년 낙동강에 4대 강보가 건설되면서 흑두루미가 모래톱같이 편히 쉴 곳이 사라진 때문이라는 환경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천수만에서 매년 4천에서 5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관찰되었는데요. 올봄 북상 때는 무려 10,000마리가 천수만을 지난 겁니다. 이건 기록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해마다 천수만에 약 15톤에서 20톤 분량의 별을 뿌려준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별은 충남 서산시의 지원과 일부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새 이야기 편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새들 좀 놀랍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해안에 그렇게 놀라운 새들, 네, 넓적부리 도요가 지나는 섬, 그 다음에 그 많은 여름철 새들이 또 지나가는 섬, 외연도, 어청도, 유부도, 이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태 보물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새들도 아마 이제 관찰을 하시면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